왜 우리는 다른 동물보다 개를 더 소중히 여길까? 생리적인 반응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개와 사람이 공진화하면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동물들보다 조금 더 가족같이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닐까? 옥시토신이 대표적으로 분비되는 상황이 내 아이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느껴지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개와 옥시토신 분비를 많이 하게 되면 가족처럼 느껴지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장명선의 궁금한 뇌. 오늘 또 다른 뇌를 모셨습니다. 여기 강아지 뇌 있고요. 블루. 이 조그만 머리에 뇌가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거지, 너. 그렇죠. 그리고 설채연 수의사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강아지와 인간의 뇌 차이, 어떠한 차이점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뤘는데, 오늘은 대체 강아지와 인간은 어떻게 이렇게 친밀한 사이가 됐을까? 네. 얼마 전에 되게 재밌는 썰이 나왔습니다. 똥 때문이다. 똥? 네. 인간의 똥, 개의 똥. 인간의 똥. 그러니까 인간의 똥을 좋아하는 늑대가 지금의 개로 진화를 한 건가요? 그렇죠. 이게 진짜 근데 설득력이 있대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똥개라는 얘기가 없잖아요. 똥개가 실제로 똥을 먹어서 똥개거든요. 똥 먹는 애들 많아요. 15,000년 전이니까 농경 사회가 아니었고 수렵 채집 사회였는데, 사람들도 내 집 앞에다 싸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조금 걸어갈 수 있을 만한 먼 곳에다가 똥을 싸놓은 거죠. 숲속에. 늑대들이 사냥은 못하니까 배는 고픈데 유전적으로 두려움이라는 게 조금 적은 애들이 똥을 먹으러 온 거죠. 배는 고프고 사냥은 안 되니까 인간이 싸놓은 똥 냄새를 맡으면서 맛있겠는데. 그렇죠. 소화가 안 되고 나오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1편에서 얘기했듯이 얘네들은 이게 똥 냄새가 아니라 요 안에서 모든 냄새를 다 구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똥개들이 지금의 개가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똥을 먹으러 온 애들을 쫓아내려고 막 했는데, 유심히 보니까 똥도 치워주고, 그때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야생동물로부터 나를 지키려고 불침번을 섰을 텐데, 얘네들이 이 똥을 자꾸 이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그 앞에 와가지고 다른 동물들이 오려고 하면 경계하고 지켜주니까 그걸 그대로 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면서 친근해진 거죠. 네. 또 이런 애들이 교배를 해서 새끼를 낳으면 두려움이 조금 덜한 애들이 선택적으로 나오게 될 거고,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늑대에서 개로 변한 거다. 정말 재밌네요. 네. 결국 똥을 통해서 인간과 개가 가까워지게 되고, 인간과 개가 가지고 있는 친밀한 그런 관계로 진화해왔다. 네. 자, 근데 똥으로 친해졌다는 건 알겠는데, 강아지가 인간을 특별하게 생각하긴 하잖아요. 다른 동물을 보았을 때 보이는 관심과 인간을 봤을 때 보이는 반응, 이건 확실히 다른데, 강아지는 인간을 왜 특별하게 느낄까요? 이것도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밝혀진 게 있습니다. 센세이셔널했던 논문이 있었어요. 옥시토신 포지티브 루프라는. 그러니까 옥시토신 분비가 많이 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그러다 보니까 또 더 옥시토신 분비가 더 많이 되고, 그런 루프인가요? 정확한데 그게 사람과 개 간에서 일어난다는. 진짜요? 네. 오, 이거 재밌다. 원래 부모와 자식 간에서 많이 일어나는 그렇죠. 일인데, 이종 간에서 이게 밝혀진 건 사람과 개밖에 없다는 거죠. 오. 정확한 원리는, 사람이 개를 보고 쓰다듬거나 내가 딱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옥시토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들은 그 냄새를 맡는다. 내 편으로 느끼는 거죠.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나 봐 라는 그걸 냄새로 맡게 되는 거고, 개들한테서도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고. 그럼 얘가 너무 귀엽고 이쁘고 날 좋아하니까 나는 또 더 많은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고. 네. 실제로 저는 개 식용에 대해서 항상 반대해왔고, 누군가가 논리적으로 왜 소돼지는 먹으면서 개는 안 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진짜 왜 그러지? 라는, 왜 우리는 다른 동물보다 개를 더 소중히 여길까? 라는 질문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 논문을 보고 생리적인 반응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개와 사람이 공진화하면서 일어났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보다 조금 더 가족같이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충분히 일리 있네요. 왜냐하면은 옥시토신이 가장 대표적으로 분비되는 상황이 내 아이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느껴지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돼지나 소나 염소 다른 종에 대해서 그런 감정을 느끼진 않지만 개와 옥시토신 분비를 많이 하게 되면 얘만 되게 특별하게 느껴지고 가족처럼 느껴지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되겠네요. 네. 인간이 그렇다면 왜 또 개를 특별히 더 좋아할까? 네. 그렇게 생각해보면 보통 이게 교감하고 공감하고 좋아한다라고 하는 건 같은 종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이게 뇌에서는 거울신경세포 네트워크라는 걸 통해서 이루어져서 마치 거울처럼 상대가 특정 행동을 하면 이게 무슨 의미다라는 거를 내 안에서 똑같이 반응하는 세포들이 읽어낸다라고 하는 건데, 아마도 개가 슬퍼하는 것 같아, 개가 즐거워하는 것 같아 라고 의인화해서 느끼는 감정들은 인간의 거울신경세포 네트워크는 개라고 하는 다른 종에 대해서도 반응은 한다.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는 게 네. 사람들한테 개들의 표정의 사진을 보여주고요. 이 개가 지금 어떤 상황일 것 같냐라고 하면 맞춘대요. 오. 그게 왜 그러냐면 코 위에 눈의 표정이 개들의 표정과 사람의 표정이 완전 비슷해요. 너무 신기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들이 짖는 소리를 들려줬을 때 얘가 화난 건지 아픈 건지 이런 것도 배우지 않는 사람들도 한 7, 80%를 맞춘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 얘기는 비언어적인 신호에서는 두 종이 같은 종류의 신호를 서로 읽어낼 수 있도록 싱크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개와 사람이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긴 있었네요. 반려동물 키워봤던 사람 다 알겠지만 내가 되게 슬퍼하고 뭔가 상태가 안 좋아. 아, 지금 이 주인님이 뭔가 힘들어하는 뭐가 있구나. 그럼 달려와서 막 나를 위로하려는 것 같은 제스처들을 막 하잖아요. 이 강아지가 정말 주인님의 마음을 짐작해서 올 수 있을까요? 제가 되게 너 티발씨야? 라고 할 때 완전 티거든요. 동물한테만 F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낭만 파괴자 같을 수는 있겠지만 강아지들은 예측 불가능성이 있을 때 불안하고 두려워해요. 오, 근데 이거는 모든 생명체가 마찬가지죠. 네. 특히 더 맥락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원래 있던 곳에서 뭔가 벗어나는 상황이 일어나면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근데 이게 보호자가 뭐 맨날 울진 않잖아요. 보호자가 예측 불가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뭔가를 하고 행동을 있으니까. 한 거죠. 네. 그러면서 스트레스 호르몬 냄새도 나죠. 사실 이 사람을 보호하려기보다는 저는 솔직히 이렇게 봐요. 엄마 나 불안해. 아. 그래서 약간 낭만 파괴 같긴 하지만 오. 저는 그 부분이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아, 근데 이게 또 굉장히 좋은 메시지를 줘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힘든 순간, 아, 나도 이렇게 힘든데 위로받고 싶다. 내가 다른 존재를 어떻게 위로해? 라고 하지만 다른 존재에게 위로를 줄 수 있을 때 나의 힘듦이 가장 잘 해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강아지가 의도하지 않은 걸 수 있지만 이 강아지가 나에게 와서 위안을 받고 가는 순간 그게 나에게 가장 큰 위안이 되기도 하는 거죠. 이거 되게 멋진 얘기인데요, 이거? 인간과 반려견의 그 관계가 정말 끈끈합니다. 그만큼 아픈 순간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던, 너무나 가깝던 가족 같은 반려견이 떠났을 때. 네. 그 슬픔을 한번 겪고 나서 난 반려견을 다시 키울 자신이 없다. 네. 얘가 다시 죽으면 그 아픔이 너무 클 것 같아서 견디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게 특히 저는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심한 것 같기도 해요. 제가 통계를 봤을 때는 미국은 한 사람이 평생 동안 키우는 수가 한 2.5마리 정도 된대요. 살아가는 동안 2마리에서 3마리 정도를 보내고 다시 키우고 보내고 다시 키우고를 반복을 하는데 한국은 되게 낮아요. 1점 몇 마리. 한국은 일단 그 경험을 어떻게 보면 더 깊게 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더 큰 상처로. 네, 맞아요. 요즘은 조금 좋아진 것 같은데 예전에 펜로스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들이 전 더 많았다고 봐요. 왜냐면 동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닌데 네. 너가 강아지 죽은 걸로 왜 이렇게까지 아주 유별나네. 어디 가서 얘기해도 아무도 나의 슬픔에 대해서 동감을 해주지 않은 거죠.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죽고 나면 굉장히 큰 아픔을 느끼게 되고 사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상실감과 아픔, 고통의 거의 탑이 사랑하던 존재의 상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도 요즘은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들 중에서도 펜로스 쪽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주위에서 너 너무 힘들었겠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 나도 보내봤어.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제는 치유도 더 잘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고 그러면 그 슬픔을 조금 누르고 다른 강아지들 제가 그런 경험이거든요. 제 첫 아이를 보내고 나서 불법 번식장에 있던 친구를 구조해서 데리고 오게 됐는데 아 그게 정말 큰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얘한테 못했던 거를 또 얘한테 또 해주게 되고 이렇게 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영상이 엄청 화제가 됐었거든요. 저 영상 뭐였지? 이걸로 같이 볼까요? I've waited 100 years, and I've waited no way for you. 나랑 정말 가까웠던 강아지가 죽고 나면 너무 마음이 아플 텐데 얘를 왜 인형으로 만들어서 굳이 더 아프게 사람들을 만드는 걸까? 그런 강아지 인형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저도 사실 추천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펜로스를 겪고 있는 분들한테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절대로 같은 견종의 강아지를 키우지 마라, 같은 이름으로 짓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꾸 비교하게 되고 예전 좀 슬픈 기억들이 또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죽은 강아지의 DNA를 뽑아달라.
실험하다가 내가 사랑하던 강아지랑 똑같은 강아지를 복제해놔라. 이것도 사실 안 좋은 방법이죠. 저도 뭐 사실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정말 가족 같던 반려견이 똑같이 태어났으면 좋겠다, 똑같이 있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마음이 있지만 사실 저도 그것도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일단 생물학자로서 이게 일란성 쌍둥이가 클론이거든요. 서로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DNA가 똑같다라고 내가 사랑하던 존재가 똑같이 돌아오는 똑같이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 환상일 뿐 상실의 아픔이라는 거를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인형, 또 다른 존재로 넘기려고 하는 거는 잘 이해가 가지 않고, 그래서 요즘 제일 이해가 가지 않고 안 좋게 보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죽은 사람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AI로 살려내는 프로젝트.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만약에 이런 인형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펜로스 증후군을 겪으면서 과정이 있잖아요. 부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우울의 과정을 거쳤다가 이제 극복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네. 극복하신 분들한테 선물해드리고 싶어요. 그 온전한 과정을 다 겪고 나서. 네, 힘든 그 과정 안에서는 인형을 봤을 때 그 슬픈 감정이 더 올라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극복을 하고 이제 좋은 추억으로 남았을 때 다시 이 인형을 보면서 아이를 추억할 수 있다면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 아픔이 정말 상상하기 싫을 정도로 크지만 인간이 성장해가는 과정 중에 필연적으로 오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독일의 이제 시인 릴케가 죽음에 관련된 시를 되게 많이 남겼어요. 이걸 이제 한국어로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 모두는 살아있는 동안 삶이라는 연극에 몰입해 있다. 근데 이 연극이라는 건 어느 순간 끝날 수밖에 없는 연극이잖아요. 이 연극이 끝없이 계속될 것처럼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 연극을 하고 있는 우리들 중 누군가가 갑자기 무대를 떠나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에만 이게 연극이구나 라는 걸 잠깐 깨닫고 다시 그것을 잊을 정도로 몰입하는 연극 속으로 돌아오게 된다. 저희 가족들한테 하는 얘기랑 같은 것 같아요. 저는 죽음을 많이 봤거든요. 수의사로서 많이 봐왔고 실제로 제 가족도 보내봤고, 저희 와이프한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얘가 간다라는 걸 부정하지 말라고. 얘가 천년만년 20살까지 살 거라고, 내가 20살까지 살기 위해서 수의사로서 노력하겠지만 그래도 갈 거라고. 그래야지 보냈을 때 덜 힘들다. 우리가 유한하다는 거를 알아야 그 삶을 더 열심히 치열하게 매 순간을 가득 채워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마치 내가 무한히 살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존재들과 보내는 시간을 꽉 채워서 쓰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잠깐 동안 사는 유한한 존재라는 거를 깨닫게 되면 반려동물과도 다른 사람들과도 더 꽉 찬 시간들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저는 잘 살기 위해서는 늘 죽음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사랑을 나눴던 반려동물, 가족의 죽음을 경험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얘가 마지막까지 나에게 삶에 대한 어떤 중요한 가르침? 이걸 주고 간 거니까 마지막까지 고마운 존재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도 잘 생각해 봤거든요. 왜 더 슬플까? 상상을 해봤어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이제 살아 계시지만 가실 때 정도 되면 저는 더 대화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죄송했던 일. 어머니 아버지는 아니다, 네가 아들이었어서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들을 할 기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은 잘해줘도 내가 얘한테 못해줬다 생각해. 그리고 얘가 끝에 갈 때 우리 가족들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어 라는 얘기 같은 걸 한 번이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그런 얘기 없이 나보다 먼저 가버리니까 뭔가 계속 내가 얘한테 이걸 더 해줄 걸, 간식이라도 더 줄 걸, 더 많이 놀러 갈 걸, 이런 후회감 때문에 알게 모르게 더 힘들어지는 면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한 반려견이 한 집에서 살기 시작해서 무지개 다리를 건널 때까지 살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무지개 다리 건널 때까지 한 집에서 보호자와 함께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고 잘해준 일이다. 물론 후회하고 더 못 놀아주고 더 치료해주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한 생명의 끝을 함께 해줬다는 것만으로도 보호자들이 너무 죄책감 가지거나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와, 오늘 이런 얘기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반려견이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그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관심 있는 분야, 행동학을 하다 보니까 뇌과학 분야에 워낙 관심이 있어서 너무 재밌게 한 것 같아서. 자, 오늘 네네네네 코너에 나와주신 설채연 소의사님 진짜 채연이 네. 정말 고맙고,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